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네. 저를 참 기다려 주고 계시네요. 네. 항상 그렇죠. 딱 맞춰 시작할 때도 있고, 예, 좀 일찍 시작할 때도 있고, 일찍 시작한 적은 없나? 좀 늦게 시작할 때도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쨌든 비욘디가 지금 시간 앞뒤가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편하게 더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WTI 님께서는 저를 열심히 찾으시면서 왕부석이 될 뻔하셨다고. 네, 유이 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인사해 주셨고요. 근데 비욘디 커피는 진짜 맛있네요. 오늘 주제 어떠신가요? 오늘 주제. 아이들에게 적절한 좌절이란. 네. 예, 약간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예. 물론 제가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을 완전히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제가 석사는 또 소아로 했어요. 석사는 소아로 해서 완전히 또 발을 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래요. 그냥 궁금하실까 봐. 이제 저희들이 세부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일단 의과대학을 이제 6 년을 나왔든 8 년을 나왔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죠. 이제 6 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들어가서 예과 2 년, 본과 4 년을 배우는, 예, 의과대학이 있고, 그리고 사사제라 그래 가지고 대학원으로 의과대학 간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4 년제를 나와서 시험 쳐서 의학대학원을 들어온, 예. 요즘은 이제 다시 예전에 그 6 년제로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한동안은 이 대학원제로 거의 다 바뀌었었었죠. 여튼 그렇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의사 자격 시험을 쳐서 면허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인턴이라는 걸 병원에서 대부분 합니다. 지금 1 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2 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아마 아직 1 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인턴은 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과를 돌아요. 예, 모든 과를 돌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실습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무슨 과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과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전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과가 됐든 소아과가 됐든 정신과가 됐든 외과가 됐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레지던트를 들어가면서 정신과가 된 거고, 그렇게 레지던트 4년 차를 마치고 나면 전문의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 전공은, 그 정신과 내에서의 세부 전공은 이후에 그 임상 강사라 그러죠.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이제 세부 전공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혹은 여성분이시라면은 이제 바로 레지던트 끝나자마자 펠로우 들어가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대 군의관으로, 예, 3 년을 갔다 와서 이제 펠로우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펠로우 들어갈 때 나이가 거의 30대 중반에 이제 펠로우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다시 임상 강사를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정신신체의학, 또 암환자 정신건강, 예, 이쪽을 했습니다만, 소아정신과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로 임상 강사를 2년 해야 돼요. 기본 2 년을 해야 됩니다. 기본 2 년을 해야지만, 예,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이라는 세부 전공, 예, 그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소화를 했다는 거는 레지던트 할 때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거고, 예. 그 펠로우 과정에서의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가 뭐 뭐라 그럴까요? 감기 치료하는 사람이 비염 치료 못할 이유 없듯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면서 대해야 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이 그 인생을 성장해 나가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좌절이나 실패, 실망, 혹은 시기 질투, 혹은 본인의 실수, 그런 등등등의 상황을 어 부모가 어떤 식으로 그 환경을 바라봐 줘야 될지,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도 또 인사를 좀 해 보고 난다면, 위인님께서는 "아 적절한 좌절 필요하죠. 저는 아이들에게 가위바위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예전에 제가 딸한테 체스를 가르쳐 줬었나? 예. 근데 제가 1도 져주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에 좋은 게임이 뭐 닌텐도 스위치라는, 거기에는 좀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 좋은 게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1도 봐주지 않는 거죠. 마리오 카트 1도 봐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겨야죠. 예. 그럼 맨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얘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예.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해서 어느 순간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제가 뭐 맞춰 주면서 져주면, 맞춰 주면서 져주면 이 아이가 경쟁심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게임이지만.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냥 마리오 카트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이 있거든요. 예.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나 1등 좀 할 수 있게 뒤에서 밀어 달라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건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건 경쟁이 아니라 이 딸이 저한테 서포트 역할을 부탁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이제 제가 딸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 다른 친구들 있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컴퓨터 애들, 걔네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껴 줍니다. 우리 딸이 걔네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예. 고 정도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너랑 나랑 경쟁 붙을 때 봐주는 건 없다. 아. 산너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김다혜님께서는 "적절한 좌절 참 궁금합니다. 적절한 좌절은 어떤 걸 예시로 드시는지, 좌절을 겪은 후 뭐라 해 주면 좋을지 다뤄 주실 것 같아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막 마리오 카트 이야기나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쪼끔 더 깊은 얘기가 나오겠죠? 임문경님께서는 "고등학생 그냥 바라보고 있죠. 사춘기라." 저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적절한 좌절이라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연령대상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예. 적어도 소년기, 청소년기에 적절한 좌절, 한편으로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부분은 특히나 청소년기 때 좀 더 필요한 영역이죠. 어 그래서 사춘기 고등학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일단 옆에서 대기만 해 주고 있는 것.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 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좌절은 너가 감수해야 돼.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 감수랑 감당하는 힘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요, 책임감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책임감이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내는 게 아니고요. 책임감이란 내가 사회적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불편감이나 희생이나 때로는 억울함이나 때로는 내가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쏟아 넣는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나 이런 거를 감당하는 능력, 감수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이라는 거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아이로 하여금 훗날 성인이 됐을 때 책임감이라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다혜 님께서는 "새돌이 되어가는 아이에게도 궁금합니다." 그쵸. 새돌이 되어가는 아이, 아까 제가 영유아는 약간 좀 별개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만 3살 정도가 되면 또 그 나이에 필요한 적절한 좌절이라는 게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막무가내로 뗐을 때, 가끔 마트 가면 있죠. 예. 마트나 백화점이나 장난감 가게 가면 있습니다, 애들. 대자로 뻗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막 그냥 난리 오만상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오케이. 너 일단 빨리 집에 가자. 너 빨리 집에 남들한테 패기치지 말고, 너 여기 지금 공공장소인데 너가 여기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되니. 사줄 테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일리는 있죠. 왜냐면 남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부모? 너?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럼 엄마 아빠 갈 거야. 너 여기 너 혼자 여기서 그냥 밤을 새든지, 네가 쪽팔리지 엄마 아빠가 쪽팔리냐? 엄마 아빠 간다? 하고 그냥 쌩 가버려. 이것도 애한테는 꽤,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잔혹하잖아요, 좀. 아이를 키우신 분이라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식당이 됐던, 마트가 됐던, 예, 장난감 가게가 됐던. 전자는 이제 빨리 사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애한테 협박해요. 너 앞으로 다시는, 엄마 아빠가 너 장난감 가게 데려가나 봐, 너. 근데 이게 적절한 좌절일까? 혹은, 너 안 돼. 우리 이미 얘기해야 되지 않는다는 걸 너가 여기서 떼쓴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들어줄 수 절대로 없어. 너 그럼 여기서 그냥 뭐 밤새도록 너 누워있어 그래. 아빠 엄마 갈 거야. 이게 적절한 좌절일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중도도 있죠. 중간도 있죠. 정답은 중간이에요. 정답은 중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예. 물론 제 아내나 제 딸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아빠 분명히 안 저랬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저는 그 상황에서 그냥 애를 들고 집에 가요. 애를 들고 집에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같이 먹기로 했던 어찌 됐건 간에 다 캔슬하고 애를 들고는 집에 갑니다. 일단은 "너가 원하는 건 할 수 없어." 그럼 좌절은 필요해요. 좌절은 필요해요. 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 버리지는 않아. 그 대신에 너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후의 결과로 너가 감수해야 되는 거는 장난감도 살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한 것도 다 캔슬이야. 집에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의 행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야. 그리고 난 발버둥을 치든 뭐든 하든 힘은 아빠가 세니까 너 안고 그냥 집에 간다. 계속 울겠죠. 계속 울겠죠. 어떡해요. 오케이, 일단은 끝. 그리고 차분해지면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그 장난감이 너가 정말 원한다면, 어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해서 저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 뭐 아이가 물론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면 "너 요즘 어린이집 다니는 거 맨날 갈 때마다 울고 힘들어하잖아. 그거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울지 않고 잘 다녀오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녀오면 그때 저 장난감 사 줄게." 여기서 적절한 좌절에 대한 개념이 거의 다 나오기는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 행동이나, 예, 혹은 스스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 스스로가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거는 부모가 막아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다시 준다. 좌절이란 거는 만약에 기회를 다시 안 주잖아요. 너 다시는
장난감 앞으로 야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없어. 이건 진짜 좌절이죠. 애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다. 너가 만약에 어린이집 잘 다니면 뭘 잘하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청소년기로 넘어가잖아요. 좀 더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은 너가 가져와. 새로운 기회가. 너가 그 얻고자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아빠랑 엄마를 설득시킬 너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가져와. 이거는 얘는 성장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저 아빠 엄마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게 적절한 좌절이에요. 근데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까먹어버렸네. 경험하게 한다. 좌절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경험하게 한다. 위험한 건 부모가 지켜준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준다. 이게 적절한 좌절이죠. 최적의 좌절이라고. 근데 이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하게 하는 건 사회적으로의 시선을 가지게 돼. 사회적인 판단력이라는 걸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겠구나. 나한테 이런 결과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처벌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손해가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위험은 지켜준다는 기본적인 안전망. 기본적인 안전망. 아, 내가 무언가를 하고는 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완전 저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는 부모가 막아줘. 이 기본적인 안정감. 기본적인 안정. 이걸 만들고. 첫 번째가 사회적 시선. 두 번째가 기본적인 안정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아, 내가 비록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또 시도했을 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 그 희망. 그리고 그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거 세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요? 아이가 어떻게 클지 보이죠? 아이가 어떻게 클지가 보이잖아요. 세상 눈치도 보면서. 예. 근데 마음의 안정감은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계속 올라오는 내적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누가 다 있어요?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가 지켜보는 과정이고, 두 번째 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개입하겠죠. 예. 근데 부모가 제일 많이 개입하는 작업은 세 번째 과정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혹은 너가 계획서 가져와. 우리랑 같이 상의해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보기에 타당하면 받아들일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돼. 그럼 부모와의 일정 부분 그 소통이거든요. 동시에 뭐냐면 협상이에요. 협상.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네.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부모랑 대화하면서 부모의 가치관이 이 아이한테 내재화돼요. 왜냐면 아이와 부모의 그거를 계속 조율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저 부모가 뭘 중요시하는지 일정 부분 부모의 가치관에 맞는 걸 내가 가져가야지 이 부모가 나한테 그걸 허락해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게임에 빠져 있어요. 컴퓨터를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컴퓨터 뭐 부품을 뭐 바꾸고 싶어.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어. 뭐 인터넷 좀 더 빠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그럼 너 가져와. 협상안을.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럼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나한테 원하는 바가 뭐지? 고민하겠죠. 그거는 엄마 아빠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 그거를 고민해서 엄마는 그래 엄마는 공부를 중요시하니까 엄마 그럼 내가 뭐 이번 중간고사 때 수학 성적을 몇 점까지 맞아 올게요. 엄마 나 앞으로
몇 개월간 몇 개월간 수학 과외할 때, 수학 학원 갈 때 숙제 나 이때까지는 항상 빼먹고 갔는데 할게요. 혹은 아 내가 그러면은 한동안 나 동생 잘 챙기면서 동생하고 싸우지 않을게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맨날 반말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라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고 존댓말 쓸게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율이 되겠죠.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러면은 아이는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재화하게 되는 것들이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협상하는 기술을 어디서 또 발휘해요? 밖에서 발휘해요. 뭐 부모랑의 그런 어떤 좌절, 갈등 상황이 이 친구가 나중에 친구 관계 선생님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면은 직장 동료, 상사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내가 어릴 적부터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랑 끊임없는 소통을 나눴다. 협상을 해 왔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수할 거 감수하고 내가 얻어낼 거 얻어내고 일정 부분의 책임감도 있고 내가 일정 부분의 제안도 던지기도 하고 그래 왔다. 그러면 얘는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협상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이라는 거 자체가 결국엔 소통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결국엔 리더가 될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냥 철부지가 돼 버리는. 최근에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건 반장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뭐 미성년자 애들이 주차장에 그 문 열려 있는 차들 예 해 가지고는 예 차를 훔친 거예요. 그 당연히 운전면허 없죠. 근데 요즘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기 차 문 잠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 분들이 이 경찰도 못 찾는 거를 가셔 가지고는 경찰 신고해서는 잡은 거예요. 근데 바로 경찰관들이 "야 또 너냐?" 미성년자 애들한테 그러는 거죠. 상습범이란 얘기예요. 경찰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연락 취했더니만 "아 얘 그냥 구속시키세요." 근데 촉법소년이잖아요. 소년법에 따라 가지고 소년원 못 가죠. 정말 중죄가 아니면. 근데 또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서 잡혔을 때 짝다리 짚고는 왜요? 알겠어요." 이딴 식이에요 그냥. 구속시켜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 알거든요. 음. 모르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적절한 좌절이 안 된 거죠. 적절한 좌절이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편감에 대한 감수. 이 책임이라고. 이거는 부모가 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회가 해 주는 역할도 있죠. 물론 이 친구도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적절한 좌절, 이거는 적절한 처벌이기도 해요. 그게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걸 본인이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나 인생 큰일 나는구나.' 물론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죠.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 정도로 망가지도록 보호해 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네. 경찰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흐름 왔으니까 그래도 이야기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이라는 언급이 나올 때까지 예 이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이래요. 과거. 예. 소위 말해서 그 현대 심리학
예, 현대 정신의학 이전. 예, 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이죠. 예, 100년, 150년 전쯤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애정이라는 게 없죠. 물론 동양권은 좀 다르긴 합니다. 동양권 좀 다르긴 한데, 예. 근데 이 동양권도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예. 아이들은 통제 속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에 대한 정서 발달이나 애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공손해야 되고 예절 발라야 하고 부모를 맞춰야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면은 이제 1900년대를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존 볼비라는 예, 그 심리학자가 애착 이론이라는 걸 만들죠. 예, 원숭이 실험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착 이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안정적 애착이랑 불안정한 애착이랑 뭐 불안형 애착이랑 예. 그 애착이라는 것 자체를 어린 시절 이 아이가 부모와 특히 어머니의 그 돌봄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안전지대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음. 내가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힘들 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내 정서적 안정지대가 생기는 게 애착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애착, 건강한 애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예, 메리 아인스버그죠. 예. 그분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아이한테 민감하게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부모가 민감하게 캐치해내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또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이렇게 아이 중심이에요. 아이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인권이 대두되면서 여성 인권, 뭐 소수자 인권, 예. 그리고 아동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막 미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키울 것이냐,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끔. 한동안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많이 써먹었죠, 이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00년대 한 중반? 30-40년 넘어가면서 정신분석가 중에서 그 도널드 위니콧 예. 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이제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홀딩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잘 품어주는 환경. 네. 플러스 예. good enough moth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근데 이게 good enough mother라는 표현이 아이한테 다 맞춰주는 엄마가 아니에요. good enough라는 표현은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한 엄마예요. 아주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이게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 good enough는 내가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all good mother가 아니에요. all good mother가 아니라 good enough mother. 적정선에서 좋은 엄마. 여기에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은 일정 부분 그 힘든 상황에 대한 거를 옆에서 지켜봐 주는 엄마도 필요하다. 그래서 개입하는 엄마가 아니라 홀딩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안전망만 깔아주는 엄마. 그 개념을 이제 위니콧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조금 바뀐 거죠. 그리고 예, 1900년대 후반을 넘어오면서 정신분석의 이제 그 자기 심리학, 셀프 사이콜로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완전 현대 정신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이러면 하인즈 코헛이라는 정신 분석가는 공감을 중시해요. 환자랑 치료할 때도 공감을 되게 중시해요. 그 전까지는 의사, 환자, 치료자, 내담자 약간 이런 영역이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쪼끔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대할 수 있으면서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공감을 강조했던 하인츠 콧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드디어 optimal frustration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적의 좌절을 경험해 나가면서 예 부모의 그 대상을 내 마음 안으로 내재화해 간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정체성 그거를 내가 소화한 방식으로 내 안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얘는 예 그 청소년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가치관을 일정 부분 물려받으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재적용시킨 나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최적의 좌절. 다 해 주지 않는다. 너가 감당해야 될 건 네가 감당해야 된다. 대신 옆에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건 막아 주고 새로운 기회는 만들어 준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예전 같으면 애가 막 뭐 난동을 부릴 때 그거를 "아우 그래 뭐가 필요해서 그래. 너가 뭐가 힘들어?" 하면서 맞춰 줘. 근데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좌절이 아니다. 물론 이제 완전 애기 때 갓난쟁이 때 그때는 필요하죠. 뭐 "기저귀가 불편해? 배가 고파? 어 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어디가 뭐가 불편해?" 이거는 해 줘야죠. 이건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만 2 살, 3 살쯤 됐을 때부터는 아이가 이제 자기랑 부모를 좀 분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오만 가지 난동을 피워요.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춘기의 초기 버전. '내가 어디까지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질 수 있나?' 포짝질을 하죠.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거는 안정 확보. 그리고 끊임없이 그냥 한번 너가 굴르는 데까지 굴러봐. 예. 여기도 부딪혀 보고 저것도 부딪혀 보고 이거 잘못 만져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한 환경은 제공해 주되 대신에 너가 힘들면 언제든 달려와. 그러면 뭐 쪼르르 와 가지고 또 엉엉 울면서 오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래, 그래도 뭐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아." 근데 가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더 불안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들갑이죠. "아 지금 당장 응급실을 가자." 그러면 또 이제 아이는 더 불안하겠지. 물론 진짜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응급실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 이거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냥 좀 '아 그래. 좀 더러워질 수 있지. 야 흙도 좀 먹고 그러면서 클 수도 있어. 야 이건 이 정도는 다칠 수 있지. 야 옛날에는 된장 발랐다 침 바르고 뭐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마데카솔 바르자.' 아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 계속 떠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한번 좀 보면 오영돈 님께서 저와 김준원 감독님, 김신관 PD님께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눈 떠서 원장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해 주셨고요. 아 임은경 님께서는 아까 전에 고등학생, 사춘기 고등학생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좌절 잘 견딜 수 있게 잘 결정하고 씩씩하게 툴툴 털고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쵸. 또 그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요. 음. 그리고 커피님께서는 6살 첫째가 딸인데 벌써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책 하는데 많이 틀렸다고 실망하더라고요. "너는 배운 적도 없는데 하는 게 어디냐."고 과일 먹으라고 했습니다. "딸은 완벽주의자 성향 같네요."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떤 걸 좋아할지에 대한 거를 캐치했을 수 있어요. 혹은 부모의 마음을 읽었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얘기는 안 하지만 나 이런 거 잘해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틀려가면 실망하면 어떡하지? 예. 근데 아이 그거 아니야.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냐. 앞으로도 잘하면 되지. 앞으로도 잘하면 되지가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약간의 그 여지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되지. 야 처음부터 어떻게 100점 맞냐. 뭐 저희 딸은 기억을 못 하는데 딸이 무슨 자기 거기에 안 맞는 뭐 학원 시험을 치러 가서 빵점을 받아왔댔나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얼추 기억이 나거든요. 딸이 빵점 맞고 왔다고.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데 가서 시험 치고 왔는데 그거를 맞추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했다. 아빠는 빵점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너는 아빠가 하지 못한 경험을 했으니 그거 얼마나 또 소중하냐. 그러니까 이제 부르르 떨죠. 저 정말 정말 짜증나는 아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적의 성취는 진짜 성취는 아니라고 봐요. 예. 어릴 적 성취는. 물론 열심히 한 거 이거는 뭐 인정해 줘야죠. 인정하죠. 하지만 어릴 적의 성취는 그 동기부여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이 아이의 단독 행동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일정 부분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고 심지어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거기서의 성취는 반부모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가 그렇게 못 해 줘요. 왜냐하면 내용도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이 양도 확 늘어나 버리고 그럼 부모가 그걸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해 줘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이의 성취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이의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전까지는 부모의 그 서 이걸 서포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부모의 감시와 지원의 환경에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가 인제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물론 그 기반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요. 과거의 부모의 그 어떤 그 전폭적인 지원에서 만들어진 완벽한 결과물을 나의 기본적인 세팅값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나의 역량은 이건데 예 실제적으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고 이거를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쪼금씩 쪼금씩 쌓아 올려야 되는데 나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그 어떤 방향성과 전폭적인 지원과 감시 덕분에 이걸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갭이 있잖아요, 이만큼이. 그럼 나는 이걸 세팅값으로 가져 버리면 막상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이제 내가 나 혼자 해야 됐을 때 당연히 결과물은 이렇죠. 근데 물론 이거를 계속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면 다시 여기까지 이 근처까지 올릴 수 있을진 몰라요. 근데 내가 세팅값이 여기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나는 이거에 대한 낙차를 정서적으로 엄청난 불안으로 느껴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적절한 좌절을 통해 가지고 잘 견뎌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극도의 불안이 왔을 때의 방향성은 파이트. 그거를 맞서 싸우는 거. 특혜성 지위까지 끌어올리려고 완벽주의적인 거 완전히 자기 몸이 부서져라 혹은 회피. 아 몰라. 근데 아까 전에 파이트 한다는 거. 내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 부서지죠. 오히려 저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청소년들이 오면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시대 때는 10대 20 대가 진짜 중요했다. 왜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야지만 30-40 대가 보장이 되고 30-40대 때 열심히 갈고 닦은 걸로 50-60 대를 먹고 살았다. 40-50대 이상을 먹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길어져 버렸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뭐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등록금 정도는 우리가 줄게." 이게 됐다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부모의 이것도 길어져 버렸고 자녀의 이것도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10 대를 정말 치열하게 하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일정 부분 나의 삶의 기반을 다르게 만드는 거였다면 이게 기간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오히려 길게 바라보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걸로 쪼끔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면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 버리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면 에너지 안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인생은 마라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이 예 약간 뭐 5 킬로 정도 되죠? 예. 35 킬로면 맞죠? 그죠? 근데 그 갑자기 지금 한 70 미터쯤으로 길어져 버렸어. 70 미터가 아니고 70 킬로 정도로 길어져 버렸어요. 그럼 내가 에너지 운용을 해야 되는 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인드에선 내가 그렇게 자라 났으니까 얘네들 인생은 이 70 킬로 마라톤인데 내 마라톤을 생각하고 애들을 방향을 잡아 줬다가는 얘네들이 어느 순간 예 번아웃이 온다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이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호텔 방 청소를 시켜서 시급을 줬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걸 알더라고요." 이건 경험으로 알려주신 거죠. 예. "대학생 때부터 학비는 제가 내줬지만 기숙사 비용은 벌어서 해결했습니다. 너는 가게에서 사 달라고 하면 '너 살 돈 있냐?' 예 이렇게 예 물어보면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있다고? 가게에서 10 불짜리 사 주고 집에서 10 불은 이자 붙여서 20불 받았습니다. 와 계산 확실하시네. 아 일단은 "너 지금 돈 없으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네 돈 주는데 이자 10불 더 붙여 가지고." 근데 이거 100% 이자가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적으셨네요. "남의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게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몇 번 당하더니 가게 가서 사 달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교육적으로 이거 어머니의 가치관이죠. 돈에 대한 거는 네 돈뿐만 아니라 네 돈 벌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남의 돈 귀하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네네. 에디스 에디트 H 님께서는 아니다. 그죠? 예. 중학교 사춘기에 코로나 지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하셨고 20대 예쁜 청년인데요. 학교도 싫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기는 했습니다. 미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정기를 꽤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지만 뭐 대한민국 사회만 하더라도 뭐 전쟁, 뭐 식민 그 일제 강점기 기타 등등등. 그전에는 훨씬 더 험난한 역사들이 많았죠. 근데 거기서도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서바이벌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 사회적인 앞가림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죠.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음 그 에릭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예요. 네. 정신분석가인데 사실 정신분석과 과정 진짜 어려워요. 정신과 의사도 함부로 하기 힘들어요. 그 시대는 더 그랬고. 왜냐면 이게 1900 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고졸이에요. 왜냐?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엄청난 방황을 해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정신분석가가 돼서 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까지 되거든요. 당연히 그 방황 기간에 그 어려움이 있죠. 부모 입장에서 엄청나게 걱정 고민했겠죠.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간호사가 그래요. 근데 그 방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물론 방황이라는 과정을 뭐 부모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래 너 뭐 인생 말아먹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라봐 주면서 계속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주고
예. 하지만 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예, 그 적당한 적절한 최적의 좌절이라는 것들을 같이 가져간다면 다시 일어서겠죠. 음. 커피님께서는 아이가 또래 인간관계에서 좌절할 경우 부모로서 공감 정도면 충분한지 그런 사람도 있어 등 어떤 말과 입장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아이가 그 어떤 폭력의 상황, 따돌림이죠. 집단 따돌림이든 폭력의 상황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아이가 일정 부분 그 안에서 소위 말해 스트러글링 한다 그러죠. 힘들지만 겪어나가고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상한 애들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은 너도 영향받을 수 있어. 그러면 마음에 불안정함이 생길 수 있겠지? 너도 마음에서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인간관계 원래 그래. 견디는 데까지 한번 견뎌봐. 근데 선을 넘어간다 싶으면 개입해야죠. 네.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거 자체가 제일 어려워요. 네. 안 그래요? 이게 그래 열심히 해라가 제일 어렵잖아요. 어쩌라고. 적절하게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최적이라는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최적이라는 단어 그 옵티멀이라는 게 최상이 아니에요. 최상이 아니에요. 그 enough랑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good enough랑. 아. 김다희님께서는 책임감이라는 의미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얼추 또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네요. 그죠? 좀 지나가 버렸네? 네. 그래도 뭐 오늘은 제가 너무 떠든 것 같은데. 네. 여튼 일주일에 월요일 날 아침인데 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저희 가족들이나 제 딸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아빠 나 좀 잘하지 이랬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이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뭐 근데 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예. 그거는 일정 부분에 그래. 아빠가 뭐 너한테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것도 이제 뭐 홀딩 인바이러먼트 개념 아닐까요? 아빠가 최고로 잘해주진 않지만 뭐 너가 아빠를 비난할 때 그 정도 비난은 아빠가 받아줄 수 있다. 아 그래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고 꽃도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낮이건 저녁이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어제 산책을 조금 했는데 원래 그런 거 저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어제 산책했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날씨가 길지 않으니 이번 주는 뭐 내가 가깝게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 사람들, 아끼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조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한 그 누군가랑 가볍게 산책하면서 여유도 좀 가지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강연이 하나 있어 가지고 다음 주는 방송을 쉬고요. 예. 2주 있다가 또 아침 10시에 월요일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